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IMF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1인당 GDP 수치, 늘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에게 처음으로 추월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반도체, 만화, 미용 산업까지 모두 한국에게 밀려났다는 것이 밝혀지자 일본 사회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혼란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지만 일본 시민들은 허무함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나카 아야코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IMF 발표, 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확인해봤는데 공식 발표래요.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IMF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공식 통계가 게시되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통계예요.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동료 사토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야코 씨, 진정하세요. 다른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사토 씨도 이걸 믿으세요?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요?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오후 2시 경제산업성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 국장급 이상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마자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IMF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표였죠. 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강력히 반박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계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겁니다. 다른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IMF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국장님, 제가 이 건을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조작된 통계거나 잘못 계산된 거죠. 시마자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나카 씨가 맡아주세요. 2주 안에 반박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5,000달러, 일본이 34,000달러. 고작 1,000달러 차이지만 순위는 뒤바뀐 거였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어려워졌다는 얘기.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야코야, 한국은 우리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나라다.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은 하나도 없어.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출 규모, 기업들의 성과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성과표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이건 분명히 과장된 거야. 숫자 조작이 있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마자키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한국 현지 조사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들의 경제 실상을 직접 파악해서 정확한 반박 자료를 만들겠어요. 한국에 직접 가겠다고요? 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나카 씨라면 분명히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한국 경제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 과장됐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한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만 김포공항은 분명히 허술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면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작은 공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 하네다 공항과 비교하면 분명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국내선 공항치고는 규모도 제법 컸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이 정도라니. 그럼 인천공항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보조공항인 김포공항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인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공항 자체의 시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는데 공항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교통편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 지하철이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도쿄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대부분 삼성 갤럭시였어요.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대세인데 여기서는 자국 제품을 쓰고 있었죠. 그래도 기술력은 일본이 앞서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세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특히 젊은 분들이 쇼핑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쇼핑요? 네, 화장품이랑 패션 아이템들요.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더라고요. 기사 아저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라니 좀 과장된 것 같았거든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강을 건너면서 보니 강변에도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서울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거리가 한눈에 보였는데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정말 좋다. 쇼핑할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어. 맞아. 화장품 가격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좋더라. 다음에 또 와야겠어.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야지. 일본인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명동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있었어요.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모두 화장품 브랜드들이었죠.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짜로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현실이 맞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포공항의 현대적 시설, 깨끗한 지하철, 발전된 서울 시내,
일본 관광객들의 쇼핑.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도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실제 경제 실력은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결해준 박상준 국장과 함께였어요. 다나카 씨,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박상준 국장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글쎄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겠죠. 반도체야 기술이 비슷비슷하니까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해봐야 일본 기업들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천 공장에 도착하자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업 공장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어요. 일본 공장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JTRO 서울 사무소장 야마모토 다이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여기 계셨군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계 2위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 다음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야마모토 사무소장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했죠. 도시바 메모리도 결국 매각됐고 엘피다는 파산했어요. SK 하이닉스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현재 디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 3위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이 최첨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 대부분이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 일본 제품이지만 우리가 이를 활용한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 기술이요? 네, 같은 장비를 써도 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희는 이 분야에서 삼성과 함께 세계 최고예요.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40%, SK 하이닉스가 27%를 차지해요. 한국 기업 둘이 전 세계 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 기업들은요? 키옥시아가 겨우 12% 정도예요. 그것도 낸드 플래시만이고 디램에서는 일본 기업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된 건가요?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디램에서 낸드 플래시로 전환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특히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금융위기 때 투자를 계속했다고요? 네, 그때가 기회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오히려 늘렸어요. 결국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었죠.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덧붙였어요. 일본 정부도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산 라인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실시간으로 생산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나요? 웨이퍼 기준으로 하루 15만 개 정도 나와요. 칩으로 치면 수십억 개죠.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박상준 국장이 말했어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어요. 70%라고요? 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게 현실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일본이 자랑했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뒤처진 줄 몰랐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말했어요. 다나카 씨,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SK 하이닉스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일정은 한국의 웹툰 기업 방문이었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네이버 웹툰 본사로 안내해 주었어요. 웹툰이요? 그게 뭐 대단한 산업인가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화라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나카 씨, 한국 웹툰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전 세계요? 설마 일본 만화보다 인기가 많다는 건 아니겠죠? 박상준 국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에 도착하니 건물 규모부터 놀라웠어요. 몇십 층짜리 고층 건물 전체가 웹툰 관련 업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네이버 웹툰 사업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현재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죠. 1억 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웹툰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가요? 기존 일본 만화와 차별화된 전략 때문이에요. 일본 만화는 주로 소년, 소녀 만화 위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로맨스, 스릴러, 호러, 일상, 판타지 등 모든 장르를 다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했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세로 스크롤요? 네, 기존 만화는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었지만 웹툰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거예요. 훨씬 편하죠. 실제로 웹툰을 보여주니 정말 신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나요? 유료 에피소드, 광고, 굿즈 판매 등 다양해요. 특히 인기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담당자가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 홈, 킹덤 같은 드라마들이 모두 웹툰 원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죠. 아, 그 드라마들이 웹툰 원작이었나요? 저도 그 드라마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서서 콘텐츠 산업 전체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작년에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중 해외 매출이 40% 이상이에요. 해외 매출이 40%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 웹툰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있어요. 일본 만화와는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은 전 세계 조회수가 50억 뷰를 넘었어요. 여신강님은 30억 뷰고요. 50억 뷰라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웹툰을 보고 있어요. 댓글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가득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만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일본 만화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본 만화는 주로 남성 독자나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웹툰은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예요. 담당자가 독자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연령대와 성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해요.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조정하기도 하죠. 실시간 소통이요? 네, 웹툰 작가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요. 기존 만화보다 훨씬 역동적이죠. 그때 한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웹툰을 보고 있는 사용자 수예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웹툰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미국은 밤이지만 수만 명이 웹툰을 보고 있어요. 유럽은 오후 시간대라 더 많고요. 저는 점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화 분야에서도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수익 면에서는 어떤가요? 인기 웹툰 작가들은 연수입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리고 웹툰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박상준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본 만화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만화 문화마저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현실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콘텐츠 산업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웹툰 회사에서 나온 후 박상준 국장이 명동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다나카 씨,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을 보시죠.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뷰티 산업이요? 화장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 화장품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말이죠. 명동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보였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올리브영 매장 앞에는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거 전부 한국 브랜드예요. 에뛰드 하우스, 미샤, 더 페이스샵, 토니앤가이, 이니스프리.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일본인 고객들이 열심히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고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전체 고객의 30% 이상이 일본 분들이에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아져요. 어떤 제품을 주로 사나요?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 같은 제품들이 인기예요. 일본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거든요. 옆에서 쇼핑하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아, 네. 오사카에서 왔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시트 마스크는 한국 것이 최고예요. 일본 것보다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나요? 엄청 인기 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 화장품 써요. 특히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트렌드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본 화장품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니. 박상준 국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화장품 산업이 2000년대 이후 급성장했어요. 특히 K-팝과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 컸죠. K-팝 때문에요? 네, 한국 아이돌들의 완벽한 피부와 메이크업을 보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헤어샵들 앞에도 일본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기서도 줄을 서고 있네요. 한국식 헤어 스타일을 하러 온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 헤어 스타일이 트렌드거든요. 한 헤어샵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장님이 일본어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이유나 블랙핑크 같은 느낌으로요. 일본인 고객이 K-팝 스타 사진을 보여주며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고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요즘 전체 고객의 40%가 일본 분들이에요.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 스타일이 뭐가 다른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다르죠. 일본 스타일보다 더 트렌디하고 젊은 느낌이에요. 강남으로 이동해서 뷰티 관련 회사들을 더 둘러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만난 마케팅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1위 브랜드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50%나요? 네,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담당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전 세계 수출액이 작년에 9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 중 30%가 아시아 시장이고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90억 달러라고요? 네,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일본을 역수출하고 있다니.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앞서 나갔어요. 소셜미디어요? 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한국 뷰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게 전체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일본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한국 화장품과 뷰티 트렌드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아 K-뷰티 열풍, 일본 화장품 업계의 위기감 조성, 한국 뷰티 브랜드들,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트렌드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뷰티 산업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박상준 국장이 보낸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확실한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웹툰에 이어 뷰티까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우위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며칠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박상준 국장과 본격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핑을 받기로 했어요. 다나카 씨,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박상준 국장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GDP 성장률부터 보시죠. 지난 10년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2.7%, 일본은 0.8%였습니다. 성장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1인당 GDP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박상준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예요. 일본은 3.3%로 세계 3위죠.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위라고요? 네, 특히 민간 기업의 R&D 투자가 압도적이에요. 삼성, LG, SK, 현대 같은 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특허 출원은 어떤가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가 22,000건이에요. 일본은 5만 건 정도고요. 일본이 2배 이상 많네요. 맞아요. 하지만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증가율은 한국이 훨씬 높아요. 박상준 국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배터리요? 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3곳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일본 기업들은 10%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요? 네,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작년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예요. 세계 6위죠. 일본은 7,500억 달러로 4위고요. 아직 일본이 앞서네요. 하지만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수출액은 한국이 더 높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계산해보니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수출 품목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박상준 국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이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죠. 일본도 비슷하지 않나요? 일본도 자동차, 기계류가 주력이지만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수출 다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 모든 지역에 고르게 수출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죠. 리스크 분산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이 세계 브랜드 가치 5위예요. 일본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가 10위 정도고요. 삼성이 그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LG, 현대, SK도 모두 글로벌 톱100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런 성장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상준 국장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어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가장 컸어요.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담당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산업 육성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이에요.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를 일찍 구축한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인프라 투자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오직 커버리지를 자랑해요. 이게 디지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죠. 박상준 국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무엇보다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 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죠.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지표가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 이제 현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박상준 국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객관적인 수치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한 건가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결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에 멈춰 있었다는 것을. 그 사이 한국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이나 감정이 소용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때 도쿄대 교수인 히라노 미사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미사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야코 씨, 한국 출장은 어떠세요? 화면 너머로 히라노 교수의 온화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떤 점이 그러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첨단 시설, 웹툰의 글로벌 성공, 뷰티 산업의 약진, 그리고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들까지. 미사코 선생님,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건가요? 히라노 교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야코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는 몰랐을까요? 아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일 거예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죠. 히라노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아야코 씨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였는데요? 조선업이었어요. 1990년대에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소들 때문에 주문을 많이 잃었다고 하셨어요. 히라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시기군요. 그런데 아야코 씨, 혹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이 덤핑으로 가격을 낮춰서 부당하게 경쟁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히라노 교수가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1990년대 조선업계 상황을 보면 일본 조선소들이 고비용 구조와 기술 혁신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었어요. 고비용 구조요? 네, 일본 조선소들은 인건비가 높았고 생산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설계와 블록 공법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덤핑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었다는 뜻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한국 조선소들이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을 낮춘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요. 히라노 교수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같은 경우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생산성에서 일본을 압도했죠. 그럼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진 건 한국 때문이 아니라 일본 조선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일본 조선소들이 경영난을 겪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있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사코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 면만 본 것 같아요. 히라노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야코 씨 아버지의 아픔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지금 한국의 성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당한 경쟁의 결과예요. 한국이 교육 투자, 기술 개발,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룬 성과죠. 히라노 교수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성공한 건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예요. 30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주춤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앞서 나간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일본은 왜 뒤처지게 된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버블 경제 붕괴 후 보수적이 된 것,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감 등이요. 히라노 교수가 더 신랄한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게을리한 면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다고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가면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노력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일본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히라노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아야코 씨, 한국의 성장을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배우고 협력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서로 배우고 협력이요? 네, 한국도 일본에게 배울 것이 많고 일본도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일본의 우월감,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였어요.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박상준 국장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성장이 진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는 편견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시마자키 국장과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다음날 바로 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회의실에는 시마자키 국장을 비롯해 주요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나카 씨,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시마자키 국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분명히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과 1인당 GDP 추월은 조작이나 과장이 아닌 실제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마자키 국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한국 웹툰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은 우리 일본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관료가 반박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 수출 실적, 브랜드 가치, 기술 혁신 등 모든 지표가 한국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혹시 한국에서 뭔가 조작된 자료를 본 건 아닙니까? 시마자키 국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트로 서울 사무소의 야마모토 사무소장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일본 정부 기관의 공식 견해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럼 다나카 씨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배운다고? 시마자키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들의 과감한 투자,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해요. 회의는 격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제 의견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젊은 관료 몇 명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다나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장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결국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시마자키 국장은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다나카 씨,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현실이에요. 그 후 몇 주간 치열한 내부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보수적인 관료들은 제 보고서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젊은 세대와 현실적인 관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고 일본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서 배워야 한다는 권고안이 포함됐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관료, 한국 경제 우위 공식 인정, 경제산업성 보고서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반발도 컸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온라인에서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와 합리적인 사람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관료, 진실을 말한 다나카 과장을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들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저는 경제산업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조직에서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나카 씨의 객관적인 시각과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한 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는 양국 기업들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 방식을 배우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를 익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박상준 국장에게서 연락이 와요. 다나카 씨 덕분에 한일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전차 확보 프로젝트에서 자신만만했던 미국이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한국에게 완벽하게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2 전차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자 미 국방부와 방산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기술력을 과장했거나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며 연일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은 유럽 지형의 가장 완벽한 전차는 K2라며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유럽 전차 시장을 점령한 한국산 전차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 국방부에서 방위산업 전략을 담당하는 잭 밀러입니다.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의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전차를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한국의 K 전차 180대를 주문했어요. 한국?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까지 줄줄이 한국산 전차를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이 보고를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저는 참모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에이브럼스가 한국 전차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존슨 부국장이 말했어요. 밀러, 가격 때문일 거야. 한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0년대에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를 떠올려보니 그때 한국의 군사기술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가는 수준이었죠. 당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우리 기술을 라이센스로 받아서 조립하는 정도였어요. 주요 부품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고요. 엔진도 독일제, 사격 통제 장치도 우리 미국제였죠. 그런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우리를 위협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터키가 한국산 자주포 K9을 대량 구매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기술 이전까지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때 제 부하 직원인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밀러 국장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을 보시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작년 기준으로 약 170억 달러입니다.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170억 달러? 그게 가능한 숫자야? 더욱 놀라운 건 매년 증가율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6%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률이 가능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언론의 한 말을 보니 K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이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성능이 뛰어나다고? 설마.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독일의 린스와 치열한 경쟁 끝에 말이죠. 호주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기를 선호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 분석관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가격 경쟁 때문이야.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덤핑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며칠 후 받은 정보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완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기술 이전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런 전략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항상 기술 보완을 이유로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리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제재를 걸어왔고요. 그런데 한국은 과감하게 기술을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 로라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사업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 로라가 물었죠. 그 한국이 데이비드가 좋아하는 케이팝 나라 말이야? 데이비드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바로 그 나라야. 근데 무기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니까? 로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데이비드가 그러는데 한국은 요즘 모든 분야에서 잘한다더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까지. 설마 그 정도일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자주 협력한다고 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기술력도 좋고 일처리도 빨라. 그런 말을 종종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IT와 방위산업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모든 첨단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면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받은 또 다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발트 3국이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전략이 있는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유럽 담당관인 알렉스 존스도 자리에 있었죠. 자, 모두들 들어봅시다. 저는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입을 연 건 윌슨 부장이었습니다. 명백히 덤핑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밀러 국장님. 제가 유럽 현지에서 들은 얘기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알렉스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봤는데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는 납기 일정이었어요. 한국은 6개월 내에 인도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2년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6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알렉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폴란드 내에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엔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군사기술을 함부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스가 답했어요. 자국 방산업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스미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이 과연 우리만큼 좋은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90년대에 한국에 있을 때 봤거든요. 한국군은 우리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NATO 합동훈련 보고서를 보니까요. 뭐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K 전차가 실제 훈련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요? 그건 분명히 과장된 보고일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나갔어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유럽 표준을 충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럽 표준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젊은 분석관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의 최신 방산 기술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볼까요? 뭐하러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해서요.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고요? 우리가 그들한테 배우러 간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톰슨이 당황해했어요. 알렉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밀러 국장님, 톰슨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장을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현장을 본다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때 윌슨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한국이 정말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속임수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알렉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속임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임수가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한국이 중동 지역에도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중동에도요? 네, UAE에 천공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거죠? 현지 정보원들 보고입니다. 스미스가 답했어요. 알렉스가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품질에 만족한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중동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싸기만 하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톰슨이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이건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보고서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빼앗아 읽어봤어요.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서방 언론들도 한국에 매수당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의심했어요. 알렉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국장님, 모든 게 다 음모론일 수는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죠?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그 소리예요? 아니, 저희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요. 스미스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온다. 윌슨 부장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한국의 허상을 폭로해야죠. 알렉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뭐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톰슨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국이 도대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농담을 던졌어요. 밀러, 한국 가서 짜장면 많이 먹고 와. 김치는 너무 매우니까 조심해. 한국 기술의 허상을 꼭 폭로하고 오라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속임수를 써도 제 눈은 속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행 출장이 확정된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국 방산업체에서 먼저 초청장을 보내왔었어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모시고 싶다며 정중하게 요청해왔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한국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출발 전날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어요. 윌슨 부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한국 가서 꼭 증거 찾아와. 얘들이 어떤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스미스도 거들었어요. K 전차가 진짜 성능이 좋다면 왜 우리가 몰랐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젊은 분석관 톰슨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기술이 좋다면. 톰슨, 제가 그를 제지했어요. 그런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30년 전에 본 그 한국이에요. 알렉스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밀러, 선입견 없이 보고 오세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본다고요? 저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집에서 짐을 쌀 때 아내 로라가 말했어요. 여보, 마음을 열고 가봐.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30년 만에 그렇게 바뀔 수는 없어.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데이비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 회사도 한국 기업들이랑 많이 일하는데 IT 방사는 다른 분야야. 저는 아들의 말을 차단했어요. 하지만 아빠,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은 정말. 데이비드, 아빠가 더 잘 알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꽤 놀라웠어요. 공항이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뭐, 공항은 괜찮네. 하지만 이런 게 기술력과 무슨 상관이야? 한국 방산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밀러 국장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어가 꽤 유창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을 보러 왔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보니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외관상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기술력은 다른 문제지. 다음날 아침, 드디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회사 브리핑룸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 방산업체 임원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영준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기술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영준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보여줄지 궁금하네. 먼저 저희 K 전차의 개발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온 건 정말 세밀한 설계도였습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자체 개발이라 정말 그럴까요? 그때 최영준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밀러 국장님,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내일 훈련장에서 실제 K 전차를 체험해 보시겠어요? 체험한다고요? 네, 실제로 사격도 해보시고 기동성도 확인해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어요. 윌슨, 나의 첫날 소감을 말해줄게. 어때?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고. 준비라니? 프레젠테이션이 꽤 그럴듯해. 하지만 내일 실제 전차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꼼꼼히 봐.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불안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예상과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지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별하다니요? K 전차의 진짜 성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뭐, 한번 봅시다. 얼마나 특별한지. 훈련장에 도착하니 정말 넓은 부지에 여러 대의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K 전차가 실제로 보니 꽤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외관만 그럴듯하면 뭐해? 진짜 성능이 중요한 거지. 최영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보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곧 한국의 허상을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곧 겪게 될 충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훈련장에서 K2 전차를 처음 가까이서 본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외관부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영준이 저를 전차 앞으로 안내했어요. 밀러 국장님,
먼저 K2의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장갑의 질감과 용접 상태를 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어요. 용접 기술이 상당하네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영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전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거든요. 이 조종 시스템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자체 개발한 겁니다. 최영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자체 개발이라고요? 정말요? 그때 전 차장이 나타나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켜자 진동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도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엔진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1500마력 엔진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고성능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됐을까요? 이어서 실제 기동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훈련장을 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시속 몇 킬로미터까지 나오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대 70km입니다. 최영준이 답했어요. 70km.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보니 정말 그 속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사격 테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전차가 움직이면서 사격을 준비했어요. 움직이면서 사격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저희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순간 포탄이 발사됐고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연속으로 3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최영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격 통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탄도를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이라고요? 네, 바람의 세기, 습도, 온도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자동으로 조준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기술은 최신 미국 전차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더 놀라운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터렛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무인 터렛이라고요? 네, 승무원 3명만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준이 설명했어요. 기존 전차는 보통 4명이 필요했는데 K2는 정말 3명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정말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물론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참고했지만 지금은 모든 핵심 기술이 우리 것입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방어력 테스트를 봤습니다. K2 전차의 복합장갑이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내는 모습이었어요. 폭발이 일어났지만 전차는 멀쩡했습니다. 저 장갑도 한국 기술인가요?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복합장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최영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최영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부족하다고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나? 그날 밤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어요. 윌슨, 나야. 어때? 뭔가 발견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윌슨,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심각하다고? 뭐가?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 전화 너머로 윌슨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밀러, 너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오늘 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다음날 최영준 본부장과의 비공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최영준이 이미 자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국장님, 어제 시연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최영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네, 저희가 유럽 시장을 확보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진짜 이유요? 최영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폴란드 케이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상세한 계약 조건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이었어요. 폴란드와는 단순히 K2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최영준이 설명했어요.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죠. 현지 생산이라고요? 네, 폴란드 내에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은 절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가요? 핵심 기술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기술을 이전합니다. 그럼 나중에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전차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저희 전략입니다. 파트너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어떤 이익이요? 최영준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부품 공급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평생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영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상호 기술 발전입니다. 상호 기술 발전이요? 네, 폴란드의 우수한 기술도 저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죠.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최영준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각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와는 북극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는 겨울철 운용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요. 루마니아와는 NATO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미국이나 독일은 제시하지 않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영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은 주로 완성품 판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독일은 어땠나요? 독일도 비슷했어요.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고만 했지. 진짜 파트너십에는 관심이 없었죠. 최영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자국 방산업체를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자국 방산업체를 키운다. 네, 그래야 장기적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언제부터 세우신 건가요? 최영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10년 전이라고요? 네, 저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지금 상황을 예측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상하셨던 건가요? 전쟁 자체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유럽의 안보 위기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영준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진짜 도움이 되는 파트너요? 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최영준이 말했어요. 뭔가요? 속도입니다. 속도라고요? 네, 저희는 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빨라요. 미국이나 독일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국방부 검토 등으로 몇 년씩 걸리거든요. 폴란드가 급하게 전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6개월 내납품을 약속했어요. 6개월이면 정말 빠르네요. 미국은 몇 년을 요구했나요? 최영준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부끄러웠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였죠.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했겠네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현실적인지 깨달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전략적 사고까지 뛰어났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펜타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니 제 보고를 듣기 전부터 이미 긴장하고 있었어요. 자, 모두들 들어보세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보고하겠습니다. 윌슨 부장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때? 한국의 속임수를 찾아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윌슨, 이건 속임수가 아니었어. 뭐라고? 윌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스미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 측에서 과장된 시연을 보여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K2 전차의 성능은 정말 우수했습니다. 젊은 분석관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성능과 전략 때문이었어요. 그때 윌슨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가 없어. 윌슨,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실이라고? 밀러, 너 한국 측에 매수당한 거 아냐?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매수당했다고요?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렉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모두 진정하고 밀러,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K2 전차의 성능, 한국의 전략적 접근,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이유까지요.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이 두 패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부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을 압박해서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해. 어떻게 압박한다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말이야. 우리 기술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문제 삼으면 돼. 스미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제3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건 계약 위반이에요. 하지만 알렉스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국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에요. 관계 악화면 어때서? 윌슨이 반박했어요. 우리가 갑이야. 알렉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윌슨,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도 우리만큼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파트너라고? 한국은 우리 속국이야.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속국이라고요? 윌슨, 당신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뭐라고?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회의실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렉스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적이거든요. 협력이라고? 윌슨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알렉스가 경고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윌슨파는 계속 강경책을 주장했어요.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서라도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해. 우리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자. NATO 가입국들에게 한국 무기 구매를 금지하라고 압력을 넣어. 반면 알렉스파는 협력을 강조했어요. 한국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기술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회의는 점점 격화됐습니다. 밀러, 윌슨이 저를 지목했어요. 너는 어느 쪽이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현실과 미국의 자존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인정한다고? 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해요. 윌슨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밀러, 너마저. 윌슨, 저도 처음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로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정말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야?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로라가 위로해줬어요. 여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주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부담스러웠어요. 청문회 당일 의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원장인 잭슨 의원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밀러 국장, 한국 출장에서 무엇을 확인하셨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의원님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수파 의원인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어요. 발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보다 낫다는 말씀인가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원들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했어요. 윌리엄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장, 한국이 우리를 완벽히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용해 먹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로 키워놓고 이제 우리와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보수파 의원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로버츠 의원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우리 시장을 빼앗아간다고요? 한국이 성장한 건 그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슨 의원이 따져 물었어요. 그럼 국장은
한국 편을 드시는 겁니까? 미국 이익은 생각 안 하시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한국이 우리 동맹국들을 꿰어내고 있는데도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의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진보파 의원인 데이비스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의장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데이비스 의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했어요. 윌리엄스 의원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우리가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는 말씀인가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라고요? 한국이 우리와 동등하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했어요. 그때 또 다른 보수파 의원인 테일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기술 이전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제3국의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진보파 의원들이 반발했어요. 데이비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한미동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이익이 우선이죠. 테일러 의원이 반박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의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다시 협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인가요? 위원장이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마이클 의원이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등질 수도 있습니다. 등지면 어때서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보수파와 진보파 의원들 사이의 대립이 심해졌어요. 보수파는 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해야 해. 경제 제재도 고려해봐야 해. NATO 회원국들에게 한국 무기 구매를 금지하라고 압력을 넣자. 반면 진보파는 협력을 강조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중국만 좋아할 뿐이야.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하자.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원들 사이의 갈등만 더 깊어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미 의회 한국 방산 수출에 강한 우려 표명, 한미 방산 협력 재검토 논의, 의회 내부 분열, 한국 문제로 갈등 심화. 뉴스를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저는 물었어요. 알렉스가 답했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야 해요.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윌슨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을 확실히 압박해야 해.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이 한국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펜타곤에서 최고위급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의제는 한국 방산 이슈에 대한 최종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모든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까지 말이죠. 국방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 문제로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저는 마지막 보고를 위해 앞에 나섰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더 이상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한국이 유럽 시장을 확보한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전략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장기 파트너십, 빠른 의사결정까지 모든 것들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한국의 이런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최영준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글로벌 전략을 세웠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차 판매 문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 지배를 위한 한국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공군 참모총장이 반발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전략적 사고, 유연성, 파트너십 구축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해야 해요.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파트너로 인정한다고요? 합참의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봐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제3국 수출에서도 경쟁이 아닌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해요. 셋째,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막으려 할 게 아니라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야 해요. 그때 윌슨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도권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직접 답했어요. 윌슨, 주도권을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러의 말이 맞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말이에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 국방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후배나 제자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예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항하던 사람들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뭔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야 합니다. 양국 방산업체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요. NATO 틀 내에서 한국의 역할도 재정의해야 해요.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밀러의 제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미국의 현실적 판단,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결국 한국을 인정하게 됐구나. 로라가 말했어요. 응,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 데이비드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훌륭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나라야. 30년 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